생명의 근본적인 매개체는 몸인가, 유전자인가? DNA라는 자기 복제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생존 기계를 끊임없이 갈아타며 영원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불멸의 코일이다. 사지와 감각기관의 협력을 조정하는 뇌를 가진 몸은 그 자체로서 매우 훌륭한 존재이다. 이 책에서도 때로는 생물 개체를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하려는 존재로 보기도 했고, 때로는 유전자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생명체가 번식을 위해 마음쓸 이유가 없다고 보기도 했다. 생물체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점의 패러독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관점을 취하더라도 자연선택이 직접 유전자에 작용하는 일은 없다. 자연선택은 유전자가 신체로 나타내는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유전자가 개체에 달리는 속도를 향상했다면 개체 생존에 성공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빨리 달리게 하는 유전자를 포함한 개체의 모든 유전자 사본이 다음 세대로 더 많이 전해진다. 즉, 한 유전자에게 좋은 것은 그 개체의 모든 유전자에게도 좋다. 이로써 생물체에 대한 관점의 패러독스는 해결된다. 반면에 한 유전자가 그 자신에게는 좋지만 몸속의 나머지 유전자에게는 나쁘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해당 개체군이 절멸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 유전자는 물론 그 개체의 모든 유전자에게도 나쁜 것이다. 한 유전자가 표현형에 미치는 영향은 유전자 자신을 다음 세대에 밀어넣기 위한 도구다. 그리고 그 영향은 생물 개체의 바깥의 세계에까지 확장된다. 예를 들면 비버댐, 새집, 날도래, 애벌레의 집 등과 같은 건축물이 있다. 날도래, 애벌레는 하천 바닥의 재료를 모아 자신이 만든 접착물질로 튜브 모양의 집을 만든다. 그리고 그 집을 짊어지고 다닌다. 그것은 몸을 보호하는 덮개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물 개체 및 그 개체의 모든 유전자에게도 이롭다. 날도래, 애벌레가 집을 만들기 위해 돌을 선택하는 것은 날도래 유전자가 확장된 표현형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 단계 발전된 표현형으로 넘어가 보자. 하나의 유전자가 다른 생물 개체의 몸에다 확장된 표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단계의 설명에는 달팽이 껍데기가 유용하다. 흡충이 기생하는 달팽이는 특별히 두꺼운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 이는 흡충의 유전자가 달팽이 껍데기를 만드는 세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즉, 유전자가 표현형에 미치는 영향이 돌과 같은 무생물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체에도 확장된 것이다. 여러 형태의 기생자가 그 숙주에게 교활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보자. 쌀도둑거절이 애벌레에 기생하는 원생동물인 노세마가 있다. 노세마는 쌀도둑거절이 애벌레가 성충이 되지 못하도록 호르몬을 주입하여 자신들의 번성을 추구한다. 또 다른 예로는 깨에 기생하는 사쿨리나라는 동물이다. 이들은 깨의 뿌리를 받고 영양분을 빨아먹는다. 심지어 깨의 정소와 난소까지 들어가므로 깨는 번식할 수가 없고 사쿨리나는 먹이가 풍부해진다. 만약 기생자의 유전자가 숙주 유전자와 같은 운반체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면 기생자는 숙주의 생존뿐만 아니라 번식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긴 진화의 시간을 거치면 숙주 조직의 일부분이 되어 기생자로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기생자들이 합체한 것의 유산일지도 모른다. DNA 절편 중에는 염색체에 편입되지 않고 세포의 액체 성분 속에 떠다니며 증식하는 놈들이 존재한다. 이 절편들은 비로이드, 플라스미드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플라스미드는 바이러스보다 작고 대개 두세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이음새도 없이 완벽하게 염색체에 끼어 들어갈 수 있고 다시 잘라낼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염색체와 구별할 수 없다. 염색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세포 내를 자유로이 다니며 복사본을 만들고 다른 염색체에 끼어 들어가기도 하는 인간 DNA의 반란 파편을 생각해보자. 이 파편들은 피부에서 벗겨진 세포나 입속의 세포 등 어느 것에도 올라탈 수 있다. 이 방법은 바이러스와 다르지 않다. 감기 바이러스처럼 기침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전파되거나 광견병 바이러스처럼 개가 사납게 물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퍼뜨린다. 사람의 반역 DNA 설명에 바이러스를 가져오는 이유는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이러스가 이탈 유전자 집단에서 생겼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만일 구별을 한다면 정자나 난자를 통해 정통적으로 전해지는 유전자와 새길로 이동하는 차이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염색체 유전자 모두는 서로에게 기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은 아주 먼 거리까지도 작용할 수 있다. 거미집이나 날도래 집과 마찬가지로 비버의 댐은 가장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다. 비버의 호수는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이며 이것은 몇백 미터나 된다. 기생자가 반드시 숙주의 몸속에 살 필요도 없다.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는 기생자다. 양부모의 행동을 조작하는 뻐꾸기의 적응은 뻐꾸기 유전자가 멀리 떨어진 확장된 표현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뻐꾸기는 놀라울 정도로 가르침을 많이 주는 생물이다. 그러나 곤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곤충 뻐꾸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기생자 여왕개미가 숙주 여왕개미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종도 있고
심지어 일개미를 조종하여 자신의 여왕개미를 죽이도록 하는 종도 있다. 몇 종의 나비는 개미집 속에 산란하기도 한다. 이 개미집의 이 일개미는 개미 새끼는 죽이고 나비 새끼만 키운다. 이처럼 자연에는 다른 개체를 조종하는 동식물이 많이 있다. 그 동식물의 유전자가 기생자의 몸속에 있고 없고는 상관없다. 그 유전자는 오로지 자신의 생존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보일 뿐이다. 다윈주의의 드라마에서 유전자와 개체는 서로 다르면서도 보완적이고 각각 자기 복제자와 운반자로서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어떤 개체가 운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체 내 모든 유전자를 미래로 전달할 수 있는 공평한 이탈 경로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세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왜 유전자들은 세포 속에 모였을까? 둘째, 왜 유전자들은 유전적 이탈 경로가 하나인 즉 병목형 생활사를 가진 커다란 운반자로 모여들었을까? 셋째, 왜 유전자들은 집단을 이루어 커다란 몸체를 만들었을까? 먼저 유전자들이 세포에 모여 사는 이유는 개체의 생존에 필요한 어떤 산출물을 합성하는 여러 과정에 필요한 효소들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유전적 이탈 경로가 하나인 운반자의 모임 까닭은 설계도에서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이고 성장 주기별로 필요한 조직과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이며 유전적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집단이 커다란 몸체를 만든 까닭은 개체가 수행해야 할 많은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와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전체 생명관에 대한 결론을 요약해보자. 모든 생명의 원동력이자 가장 근본적인 단위는 자기 복제자다. 자기 복제자는 필연적으로 돌연변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 돌연변이는 자연 선택에 따라 소멸하거나 겨우 살아남거나 번성한다. 번성한 자기 복제자는 고유의 성질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생존이 결정된다. 자기 복제자는 세포에서 다세포 생물체로 다시 병목형 생활사를 가진 운반자로 차례로 진화하였다. 개체의 유전자는 개체의 체벽을 통과하여 외부의 대상을 조종한다. 그 대상이 어떤 것은 무생물체이고 어떤 것은 가까운 다른 생물이며 또 어떤 것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즉 유전자의 긴 팔에는 뚜렷한 경계가 없다. 세상 전체가 유전자의 표현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어진 인과의 화살로 가득 차 있는 셈이다. 그 인과의 화살은 대개 하나의 개체에 응집되어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개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주 어디든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유일한 실체는 불멸의 자기 복제자뿐이다.